이 와중에 파월은 여전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7월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제 공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관세 이야기 봐야겠죠. 이미 기리분들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은 일단 아직까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2주 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며 거기서 분명 추가적인 딜, 추가적인 이야기가 분명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친구들은 두 가지였습니다. 조선이랑 대북주인데요. 일단 첫 번째, 남북경협 대북주는 정상회담을 하면은 북한 이야기가 무조건 나올 것이란 예상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조선은 1,500억 달러 규모, 이게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입니다. 200조 원의 협력 전용 펀드 소식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 크죠. 참고로 200조는 우리나라 조선 3사를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 큰 돈이다 보니까 오늘 조선주가 한 번 더 점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일단 대북주 오랜 동안 행보하다가 한 번 더 영차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는 대북주에 대한 소식이 좀 많이 나타났네요. 악재가 나오면은 사고, 호재가 나오면은 팔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또 이제 슬슬 비중을 줄여가면서 내일 아침이든 아니면 다음 주든 북한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 그때도 다시 줍줍해보고 그러한 방법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하나오션과 현대미포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만 조선주도 충분히 오른 부분도 분명 존재해서 오늘 서프라이즈 소식이 조금 더 오르긴 했지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당연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뉴스에 팔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내일부터의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파월 금리 동결 빙. 어제 FOMC가 있었죠. 일단 5연속 동결이 나오면서 시장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파월은 여전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어제 미국 증시가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자, 다만 이 와중에 기준금리를 정할 때 만장일치가 아니라 반대표 두 개가 나온 동결이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9월쯤 되면은 당연히 인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파월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9월까지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 말 그대로 트럼프한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 또한 관세 인플레도 여전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증시 하락을 더욱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동결 가능성은 원래 18%밖에 안 되고 무조건 이제 금리 인하한다라는 비중이 많았지만 33%까지 오르는 모습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자, 과연 올해 중 금리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와중에 미국장의 구원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빅테크 실적인데요. 어제 미국 증시를 살린 거는 결국 빅테크 실적이었다고 하죠.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덕분에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간에서 급등했습니다.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했고 8%나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메타도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나 올랐다고 하며 매출은 작년 대비 21%, 순이익은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7월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9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8월, 9월은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봤던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 증시는 여름쯤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8월에서 10월까지는 좀 힘든 모습을 나타낸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반면 빠진 게 있으면은 또 오른 게 있었습니다. 11월부터는 다시 또 불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매년 봤을 때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홀수의 코스피,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홀수의 코스피는 짝수보다 보통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모든 월이 상승하는 모습이 대부분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딱 그 와중에 2월, 8월, 9월 이 3개월만 소폭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트의 오른쪽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8월, 9월에 혹시나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10월쯤 되면은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은
다시 증시가 오르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 기리분들 지금 이제 관세가 또 해결되었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막을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최근까지 증시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관세가 해결될 것도 우리가 전부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고점 대비 5에서 8% 정도 그 정도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때가 되면은 나 마침 현금 들고 있었는데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런 기회로 삼는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통계가 무색하게도 8월 9월 오히려 증시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7월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러프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을 보면은 강원에너지, EV, 첨단 소재, 미래나노텍, 메커스, 이녹스가 코스닥에서 1등에서 5등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사마알미늄, 일동제약, LG화학, LNF, 대덕전자가 1등에서 5등까지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상위 20등까지 봤을 때 우리가 뭐 알만한 기업들은 하나오션, LG엔솔, 산일전기, 현대제철, 펩트론, 중앙첨단소재, NHN, KCP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오른 기업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많이 오른 기업들 기리분들 주식이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1, 2등 그리고 코스피 1, 2등만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강원에너지와 EV 첨단 소재가 코스닥 1등, 2등입니다. 차트를 보니까 맞네 그런 생각이 들죠. 강원에너지와 EV 첨단 소재 커터형 터트린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21선을 아직도 안 깨는 걸 볼 수 있고요.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바로 2차전지 리튬 영향을 받고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사마알미늄이랑 일동제약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자, 참고로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관세 수혜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죠. 그런 부분 때문에 크게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일동제약은 경구용 비만약 기대감 등으로 쭉 올라갔지만 이틀 전이었죠. 미국에서 비만약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나타나면서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라인을 버티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라인을 버티고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마트 편의점 5년 만에 역성장. 갈수록 사람들이 온라인을 찾기 때문일까요?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올해 상반기 역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0.1% 감소한 반면 온라인은 15%나 성장했다고 하네요. 기리분들도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노예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갈 일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프라인 업체들은 이번 소비 쿠폰이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소비 쿠폰은 오프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혜 기대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금값 오를 수도 있다. 한 2주 전에 금값이 올해 10% 정도 하락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3,000달러 근처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봤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금은 안전자산인데 관세 걱정에 크게 하락했을 때 증시가 안 좋았을 때 금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하지만 최근엔 증시가 좋으니까 금을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에는 반대 의견이 있겠죠. 미국의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 결국 금이 또다시 올라갈 것이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도 금값 4,000달러를 전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방향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금사도 늦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랑 금이랑 뭔 상관이냐? 심플합니다. 보통 금은 금리가 낮을 때 오르는 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어떤 돈을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높지 않겠습니까? 5%면은 100만원 넣으면 5만원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 반면 금을 100만원치 산다고 금이 5만원치 금을 이제 뭐 생산하진 않습니다. 새끼를 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 반면 금리가 낮으면 예적금 넣어봐야 돈 안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금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확인해야겠죠. 저 기릿이 이제 다루는 내용은 사실 뭐 매우 단편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 중에서 그날따라 이제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그러한 소식을 기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편인데, 하지만 모든 쪽에는 그 반대면이 있다는 거, 그 예시가 바로 오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 전에는 금값이 내린다 이런 얘기를 봤었지만 그 반면 금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뭐가 정답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시각을 봐야겠죠. 안 좋은 리포트를 하나 볼 건데요. 그렇다고 그 안 좋은 리포트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것만 체크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사실상 매도 리포트에 실적주를 꼽으려면 최근에 무조건 꼽히는 APR 차트를 보면 미쳤다라는 얘기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리포트가 100% 정답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리포트가 나왔지만 주가는 5% 오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대신증권의 APR에 대해서 밸류 부담이 단기로 너무 크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부담된다는 거죠. 매출과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2배 내외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 퍼가 28인데 이거는 좀 너무 급하게 오른 것 같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에 주의하라라고 말을 했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핵심 성장주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빠지면은 매수 기회다, 혹시나 주가가 빠져도 놀라지 말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너도 하향. IM증권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요 프로젝트 수주 지연 영향을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주요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라크 수리온인데 그게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는 소식. 또한 밸류 자체도 글로벌 방산주랑 비교했을 때 싸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특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최근 이제 존재한 전쟁 그런 걱정 때문에 방산주가 계속 주가가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전쟁들을 보면은 항공기 소모전이 아니라 지상무기 소모전을 하는 모습이라서, 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탱크가 10대 있었는데 탱크가 3대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탱크 3대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무기보다 당연히 지상무기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사실상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것 또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죠.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LNF는 좋다고 합니다. 흑전 기대감이 나온다. 그 반면 이때까지 금 쪽이었던 LNF, 야, 오랫동안 금 쪽이었습니다. 뭐 일가기에서는 뭐 부도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던 기업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하는군요. KB증권은 목표가를 9.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NF는 LFP 배터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했기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2배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2차전지 저는 이제 좋게 보는 사람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2차전지 전부 다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증자, 유상증자 이런 것들 분명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식에만 몰빵하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주식에 좀 분산 투자를 하거나 차라리 ETF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거 맞았을 때 그 참담한 기분을요. 마지막입니다. 거래소도 8시부터 8시까지 운영될까? 아침 8시부터 증시가 열려서 확실히 좀 피곤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넥스트레이드가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에 그게 좀 부러웠나 봐요. 8시부터 8시까지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거래소는 증권사에 관련된 설문지를 최근 발송했다고 하며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카중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